눈을 가리고 내민 팔에 스며든 건 선물이 아닌 주사기였죠. 몸속에 흘러든 필로폰, 그리고 도망친 그림자. 남겨진 건 안경통 속 주사기와 몸에 새겨진 흔적뿐이었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광복절 오후, 서연은 평범한 하루를 보낼 거라 믿었죠. 그러나 그녀 앞에 민수의 아버지 도현이 나타났어요. 늘 자상한 얼굴로 반찬을 챙겨주고 웃음을 보이던 그였기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잠깐 나와줄 수 있겠니? 아버지가 준비한 게 있어.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가족이 될 사람이라는 안도감에 차에 올랐어요. 그런데 평소 보던 차량이 아니었고 낯선 도로를 따라 멀리 달려가는 순간 서늘한 불안이 스며들었죠. 도현은 서연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펜션으로 데려갔어요. 방에 들어서자 그는 수건으로 그녀의 눈을 가렸고 손을 내밀라 했죠. 낯선 긴장 속에 따끔한 통증이 스며들었어요. 서연이 급히 눈을 벗겨보니 도현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죠. 그 순간 그녀는 머릿속이 아득해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무슨 짓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은 서연은 본능적으로 도현의 손을 뿌리치며 몸부림쳤죠. 입을 벌려라. 도현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메웠죠. 팔과 몸통이 강제로 잡아당겨졌고 공포는 폐부까지 파고들었어요. 서연은 무조건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펜션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죠. 울부짖는 목소리가 공기를 찢었고 주인은 놀라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순간 도현은 허둥지둥 주사기조차 챙기지 못한 채 차를 몰고 달아났죠. 남겨진 건 안경통 속 주사기와 서연의 몸에서 검출된 필로폰의 흔적뿐이었어요. 경찰은 곧장 펜션으로 출동했어요. 서연은 눈물과 공포로 떨리는 목소리로 시아버지가 마약을 주사했다고 외쳤죠. 형사 박준호는 현장을 꼼꼼히 살폈어요. 화장실 안에서 발견된 안경통, 그 안에 숨겨진 주사기는 도현이 얼마나 급히 도망쳤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CCTV 화면에는 분명히 도현이 차를 몰고 황급히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그 순간 모두는 충격에 잠겼어요. 아들이 결혼할 여성을 상대로 벌어진 범죄라니 믿기조차 힘들었죠. 수사관들은 서연의 팔에 남은 멍과 주사 흔적을 확인했어요.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죠. 몸속에 필로폰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저 사람이. 서연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민수는 아버지가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차갑고 명확했죠. 도현은 이미 11년 전 마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6건이 전과까지 가진 인물이었어요. 가면을 쓴 가장이자 누구도 몰랐던 괴물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도현은 곧장 잠적했어요.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차량은 경기도 깊은 산골짜기에서 발견됐지만 이미 텅 빈 상태였죠. 수사팀은 탐문과 위치 추적에 매달렸어요. 며칠 뒤 그의 지인 태수가 연락망에 걸렸죠. 태수는 마약 공급책이자 오랜 범행의 동료였어요. 그는 만나기는 했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며 발을 빼려 했죠. 그러나 눈빛은 이미 거짓을 드러내고 있었고 경찰은 그를 통해 함정을 놓으려 했어요. 범인이 곧 자수하겠다 했습니다. 태수는 경찰에 협조하는 척 약속 장소까지 잡았어요. 형사들은 긴장하며 잠복했죠. 그러나 도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전화선 끝에서 숨죽인 듯 끊기지 않은 신호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태수가 몰래 범인과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포착된 거죠. 아범이 말했죠. 이건 단순한 은신이 아니라 교묘한 심리전이었어요. 범인은 시간을 벌며 경찰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다크아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자수란 미끼는 늘 희망을 품게 하지만 동시에 절망을 키우죠. 결국 수사는 장기전으로 흘러갔어요. 도현은 9일 동안 대포폰을 개통해가며 추적망을 피했어요. 아내 지영은 겉으로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보였지만 뒤로는 남편을 은밀히 돕고 있었어요. 경찰과 함께 걱정하는 척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도현의 도주를 철저히 뒷받침하고 있었죠. 결정적 단서는 부동산 탐문에서 나왔어요. 어떤 남자가 집을 구하러 왔다더라. 현장 형사가 귀띔을 들었죠. 도현은 도피 중에도 새 집을 마련하려 했어요. 심지어 취업을 준비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죠. 그 뻔뻔함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어요. CCTV에는 도현이 지영의 차량에 타고 있는 모습까지 찍혔어요. 경찰과 매일 협조한다던 지영이 사실은 남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동행했던 거죠. 배신의 전율이 수사팀을 휘감았어요. 지영의 차량이 곧장 수배됐어요. 경찰은 관할 전역에 긴급 배치를 요청하며 그의 행적을 쫓았죠. 이때 도현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사님, 자수하러 가던 중인데 파출소 직원이 붙잡았습니다. 제발 말씀 좀 잘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는 듯 했지만 여전히 계산이 깔려 있었죠. 박준호 형사는 즉시 체포영장을 전송하며 놓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그제야 12일간의 추적은 막을 내리고 도현은 쇠사슬처럼 묶여 경찰 앞에 끌려왔죠. 검거 순간 도현은 놀랍도록 무덤덤했어요. 체념의 표정도 없고 미안함의 말도 없었죠. 옆에 있던 지영은 입을 꾹 다문 채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러나 차량 안에서 발견된 건 충격 그 자체였죠. 무려 160개의 주사기, 그리고 흔적 가득한 필로폰 포장지들. 경찰은 두 사람을 동시에 체포했어요. 너는 끝까지 괴물로 남는구나. 민수는 울분을 삼켰지만 서연의 상처는 이미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돼 있었죠. 조사 결과 지영 또한 남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사건 전날 새벽까지도 부부는 함께 약물을 주사하며 환각 속에 빠져 있었죠. 미친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걸 왜 계속 가지고 있어? 지영의 말은 모순으로 가득했어요. 범죄를 꾸짖는 척했지만 그녀 역시 공범이자 동반자였어요.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진짜 악몽은 괴물 한 명이 아니라 그를 감싸고 부추긴 그림자였던 거예요. 형사들은 사건의 더 깊은 의도를 파헤쳤어요. 왜 하필 며느리에게 마약을 주사했는가? 도현은 처음엔 싸우는 아들과 며느리의 속마음을 듣고 싶어서라고 말했죠. 하지만 현장 주사기에서 발견된 건 필로폰뿐 아니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파파베린이었어요. 의도는 명확했죠. 성폭행 시도.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거짓으로 포장된 변명 뒤에는 인간으로서 버려야 할 추악한 본성이 숨어 있었던 거죠. 도현의 주장은 점점 더 기괴해졌어요. 그는 경찰 앞에서 억울하다며 그 약은 아내와 사용할 용도였다고 발뺌했죠. 그러나 펜션에 아내는 없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서연이었어요. 그의 말은 모순의 덩어리였죠. 현장에서 발견된 파파베린은 단순한 약물이 아니었어요. 필로폰과 결합할 때 만들어지는 왜곡된 환각은 피해자를 통제하고 성적 지배를 노리려는 끔찍한 도구였죠. 서연은 단지 한 남자의 욕망을 위해 시험대 위에 올려진 가여운 희생양이었어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적시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외진 펜션으로 유인해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성폭행을 기도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법정 안공기는 숨조차 가쁘게 만들 정도로 무거웠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죠. 아범이 말했죠.
법은 최소한의 정의를 지켜내지만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키진 못해요. 남겨진 건 피해자의 고통뿐이죠. 도현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었어요. 법정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번졌죠.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낮은 형량이었기 때문이에요. 서연은 차가운 울음을 삼킨 채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어요.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공포와 싸우며 법정을 걸어 나왔지만 가슴속 깊은 상흔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었죠. 정의의 저울이 무겁게 기울어져야 할 순간에 현실은 또다시 허물을 안겨줬어요. 지영의 판결은 더 가벼웠어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녀는 남편의 도주를 돕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는 너무도 가볍게 매겨졌어요. 피해자인 서연은 다시 무너졌죠. 나의 삶은 산산조각 났는데 왜 그들은 여전히 숨 쉴 수 있는 거지? 그 질문은 법정 천장에 맴돌다 차갑게 떨어졌어요. 다크한님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죠. 때때로 정의는 피해자에게 잔인한 그림자일 뿐이죠. 마약 공급책 태수 역시 결국 덫에 걸렸어요. 그는 뻔뻔하게도 나는 협조했으니 봐주겠지라며 경찰에게 스스로 걸어 들어왔죠. 그러나 수사팀은 이미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바닥은 오래전부터 검은 약물의 냄새로 얼룩져 있었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태수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비쳤어요. 경찰은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죠. 내가 흘린 독은 이미 수많은 사람을 망가뜨렸다. 이제 내 차례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자친구 서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버지가 괴물이었다는 사실이 만들어낸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그는 수십 번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서연에게 사과하려 했어요. 하지만 어떤 말로도 그녀의 두려움을 덜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민수의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어요. 그는 침대에 얼굴을 묻은 채 숨이 막히도록 울부짖었어요. 서연 역시 고통의 밤을 보냈어요. 몸에는 여전히 주사 자국이 남아 있었고 머릿속에는 도현의 낮은 목소리와 차가운 손길이 반복 재생됐죠. 잠들라 하면 곧바로 악몽이 덮쳤어요. 펜션 문이 닫히는 소리, 주사기가 다가오는 그림자, 차갑게 웃던 도현의 눈빛. 그녀는 가끔 벽을 치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죠. 아무리 밝은 아침이 와도 그녀의 밤은 끝없는 다크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형사 박준호는 이 사건을 회상하며 가장 충격적인 점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파괴한 범죄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수사 과정에서 잠복, 미행, 탐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도현을 쫓던 나날은 전쟁터와 같았죠. 수사팀은 때로 택배기사 조끼를 입고 때로는 밤새 매복하며 범인의 그림자를 쫓았어요. 끝내 도현이 잡히던 날, 그들의 심장은 마치 총구가 멈춘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군인처럼 쿵쾅거렸어요. 시간이 흐른 뒤 이 사건은 언론과 방송에서 다시 조명됐어요.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충격에 빠졌죠. 어떻게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그것도 마약으로, 사회 전체가 혀를 찼어요. 아범이 말했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에요. 한 인간의 탐욕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랑을 무너뜨린 기록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있는 순간 또 다른 괴물이 태어나니까요. 다크아님은 낮은 목소리로 응답했죠. 맞습니다. 끝없는 다크 속에선 누구라도 괴물로 변할 수 있죠. 단 한순간의 방심이 가정과 삶을 무너뜨립니다. 이 피해자 서연은 아직도 삶을 붙잡고 있어요.
민수와 함께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려 하지만 어둠은 쉽게 지워지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버팀은 우리에게 경고처럼 울리고 있어요. 사랑과 신뢰는 쉽게 파괴되지만 다시 세우는 건 끝없는 고통이라는 걸 말이죠. 서연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펜션의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거리를 걷다 불현듯 낯선 차량이 멈추면 심장이 쪼개지듯 뛰었고 누군가 뒤에서 발걸음을 맞추면 온몸이 얼어붙었죠. 그녀의 손목에는 희미하게 남은 주사 자국이 아직도 붉게 스며 있었고 그 흉터는 마치 도현의 차가운 손길이 계속 따라오는 듯 했어요.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속삭였죠. 나는 여전히 살아있겠지? 하지만 예전의 나는 사라졌어. 민수는 아버지를 인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저 괴물이라고 했죠? 가족이라 믿었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짓밟았다는 사실은 심장을 도려내듯 아팠어요. 민수는 서연을 향해 무릎 꿇고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라며 흐느꼈죠.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말 없는 눈물이 고일 뿐이었어요. 그 눈물은 용서도 원망도 아닌 무너진 신뢰와 찢어진 미래에 대한 절망의 색이었죠. 다크아님은 말했죠. 때때로 가장 깊은 배신은 가장 가까운 얼굴에서 태어나죠. 형사 박준호는 사건이 끝나고도 오래도록 도현의 그림자를 떠올렸어요. 그는 수사 과정에서 수십 번 도현의 흔적을 쫓으며 눈앞에서 놓쳤죠. 밤새 잠복하던 날, 차가 스쳐 지나가던 순간, 문득 스쳐간 인파 속의 얼굴. 모두가 환영처럼 남아 형사의 머릿속을 괴롭혔어요. 그러나 그는 말했죠. 결국 잡힌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걸, 피해자의 울부짖음이 헛되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했다. 지영은 수사 과정에서 끝까지 모순된 태도를 보였어요. 겉으로는 남편을 딘간이 아니다, 미친 사람이다 라며 욕했지만 동시에 그의 도주를 숨죽여 돕고 있었죠. 경찰과 나눈 모든 대화는 위선으로 가득했어요. 그녀가 흘린 눈물조차 남편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거짓 연기였던 셈이었어요.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사건의 진짜 공포는 괴물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또 다른 괴물의 얼굴이었어요. 사회는 분노했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시민들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치를 떨었죠. 저게 진짜 인간이냐? 내 아버지였다면 내가 먼저 끊었을 거다. 이 사람들의 분노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절규였어요. 사건은 가정의 가장 안쪽,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완전히 찢어버린 범죄였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었죠. 이웃집 가장의 얼굴 뒤에 또 다른 도현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은 모두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법정에서 도현은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했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그냥 마음을 듣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덜덜 떨렸고 시선은 바닥만 핥았죠.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얼어붙은 분노가 번졌어요. 그 눈빛은 말했죠. 당신은 영원히 괴물로 기억될 것이다. 다크아님은 짧게 덧붙였죠. 괴물은 늘 변명으로 스스로를 감싸지만 그 감싸진 껍질은 한없이 추악하죠. 도현이 교도소로 이송되던 날, 서연은 차창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쇠사슬에 묶인 발, 고개를 숙인 어깨. 그러나 그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건 연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끔찍한 공포의 재현,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절망의 상징이었죠.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살아남아야 해. 이 흉터와 함께라도 끝까지 버텨야 해. 하지만 그녀의 다짐 뒤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어요. 태수의 재판도 이어졌어요. 그는 경찰과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죠.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다. 지속적인 마약 공급으로 사회를 병들게 한 주범 중 하나다. 그의 변명은 무너졌고 철창 너머에서 고개를 떨궜어요. 그 순간 법정은 잠시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노와 피로가 고여 있었어요. 시민들은 또다시 절망했죠. 마약은 이렇게 서로 얽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좀먹고 있었어요. 민수는 시간이 갈수록 서연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끝없는 죄책감과 싸우며 그녀의 곁을 지키려 했죠. 서연은 가끔 눈을 감고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는 늘 떨렸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어요. 그들 사이에는 도현이 남긴 깊은 흉터가 놓여 있었어요. 사랑은 서로를 붙잡았지만 동시에 상처를 더 깊게 새기고 있었죠. 아범은 말했죠. 괴물이 남긴 자국은 사랑조차도 시험대 위에 올려놓죠. 박준호 형사는 후배 형사들에게 사건을 전하며 조용히 당부했어요. 수사에는 정답이 없다. 모든 방법을 시도해라.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잡을 수 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피로가 배어 있었죠. 10일간 이어진 추적과 잠복, 속고 속이는 심리전 속에서 그는 인간의 끝없는 추락을 지켜봤어요.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죠. 아무리 어두운 다크 속이라도 끝까지 싸우는 자만이 작은 빛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으로 시간은 흘렀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였어요. 그녀는 길을 걷다 낯선 그림자가 스치면 도현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고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오면 펜션에서의 공포가 되살아났죠. 잠들라 하면 손목의 흉터가 눈앞에 떠올라 몸을 떨었고 새벽마다 억눌린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그녀의 일상은 끊임없는 기억의 폭격 속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괴물의 흔적은 세월보다 길어요. 시간은 상처를 지우지 않고 오히려 더 깊게 새기는 칼날이 되죠. 민수는 아버지의 그림자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는 회사에서조차 시선을 피했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늘 서연과 아버지의 충돌이 맴돌았죠. 밤마다 서연이 악몽에 시달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가슴을 쥐어뜯듯 괴로워했어요.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라는 죄책감은 그의 가슴속 깊은 늪이 되었죠. 다크아님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가족의 배신은 사랑을 짓밟고 남은 자에게 평생의 굴레를 씌우죠. 지영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반성의 흔적을 보이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무심했죠. 나는 피해자다. 남편에게 끌려갔을 뿐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말했지만 차량에서 발견된 160개의 주사기와 동행 기록은 그녀를 거짓으로 몰아넣었죠. 서연은 법정을 나서며 중얼거렸어요. 저 여인도 괴물이야. 그리고 그 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날카로운 진실이 되었어요. 태수는 구치소 안에서도 교묘한 웃음을 흘렸어요. 그는 여전히 마약을 단순한 거래 수단쯤으로 여겼죠. 그러나 그가 뿌린 독은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고 서연의 삶까지 짓밟았어요. 박준호 형사는 기록을 넘기며 속삭였어요. 너 같은 자들이 이 땅을 좀먹고 있다. 내 이름은 역사의 가장 추악한 곳에 새겨질 거다. 태수의 웃음은 사라졌고 대신 벽을 두드리며 초조한 눈빛을 흘릴 뿐이었죠. 법정은 끝났지만 사회적 파장은 거셌어요. 언론은 포천 예비 며느리 마약 사건이라는 제목을 연일 다뤘고 시민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를 높였죠. 카페, 직장, 학교마다 이 사건의 이야기가 오갔어요. 저런 사람이 내 이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번졌죠. 다크아님은 낮게 말했어요. 사회가 분노하는 건 단순히 범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진 울타리, 가족이라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공포 때문이죠. 서연은 상담실 문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을 열면 기억을 다시 꺼내야 했고, 닫으면 평생 갇혀 살아야 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고,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졌죠. 나는 아직도 그날에 갇혀 있어요. 상담사는 그녀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상처를 말하는 건 치유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다시 꺼내야 하는 잔혹한 과정이기도 하죠. 민수는 서연과 함께 상담을 받으며 자신도 무너져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피를 나눈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괴로웠죠.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괴물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야 해. 민수의 고백은 서연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그 고백은 동시에 서로를 붙잡는 힘이 되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나 그 손끝은 아직도 떨림으로 가득했어요. 박준호 형사는 이 사건을 후배들에게 교훈으로 남겼어요. 수사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잡을 수 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10일간의 추적 속에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피해자의 울부짖음을 지켜본 자의 무거운 결론이었죠. 그는 잠시 눈을 감으며 속삭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하지만 또 다른 괴물은 어딘가에서 태어나고 있을지도 몰라. 서연은 다시 거리를 걸었어요. 햇빛이 쏟아지는 오후였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붙었죠. 지나가는 차의 창문에 비친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평범한 청년으로 보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끝없는 다크 속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괴물의 흔적은 피해자에게만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경고처럼 새겨지는 흉터가 되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남자의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가정을 찢고 사회 전체를 흔든 파멸의 기록이었죠. 도현은 쇠사슬에 묶여도 괴물의 상징으로 남았고 지영과 태수는 그림자로 드러났어요. 서연과 민수는 상처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죠. 다크아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끝없는 다크의 기록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경고예요. 괴물은 언제든 가까운 얼굴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